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들이 항상 이제 말을 슬금슬금 바꾸죠. 결국에는 일시적이다. 폭락와도 버티면 된다. 뭐 10년 주기설 뭐 얘기도 나오고 버티면 다시 오를 거다. 결국 집값은 다시 오르게 돼 있다. 왜 그게 힘든지, 왜 저들의 말이 거짓말이지,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인지, 왜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이고 이들이 왜 이 말을 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집값 하락 시작되나? 일단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다? 질병 때문에 떨어졌다, 집값이. 이 사태는 오래가지 않는다. 뭐 백신 개발되고 뭐 이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 보유하는 사람들도 좋은 물건 찾으려고 대기하고 있고, 갈아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현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계속. 그리고 집값은 계속 견고해진다. 떨어지기 더 어렵다. 이런 얘기 하죠. 권땡, 부땡땡 인포 리서치 팀장. 또 어디서는 질병이 언제 끝나냐가 문제다. 질병이 끝나는 순간 소비가 폭발적으로 풀리면서 하반기에는 가격이 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투기 전문가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 집값 하락은 순수히 뭐 때문이다? 질병 문제 때문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전에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이죠. 질병이 돌아서라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경제 위기가 수반됐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근데 경제 위기는 언제부터 왔냐? 작년부터 역대 없었던 최저 경제 성장률이 나왔다. 왜?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전쟁 치고받고 했으니까. 따라서 수출도 감소했고 수입도 감소했죠. 올해는 더 감소하고 있죠. 물가 상승률 지금 이때부터 굉장히 안 좋았죠. 2%대 1%대 막 뚝뚝 떨어졌죠. 근데 요때까지 그래서 집값도 계속 떨어지고 안 좋았는데 여기서 뭐 했다? 건설업 부양했더라. 순수 부동산만으로 경제 성장률을 뛰어 올리면서 물가 상승률은 이따위로 나오고 있는데도 집값은 올랐더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은 비소비 지출이 늘어나죠. 집값이 올라간다. 보유세 올라가죠. 대출 받을 때 대출 더 많이 받으니까 가계부채 늘어나죠. 사람들 심리가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돈을 모으지 않으면 집을 못 산다. 평생 임대를 전전하게 된다. 라는 생각으로 돈을 모으게 되죠. 그러면서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더라. 그래서 어떻게 된다? 물가 상승률이 이따위로 나왔더라. 그래서 2017년에는 6.19 대책, 8.2 대책 이어서 집값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니까 소비가 조금 활성화되면서 돌았죠. 물가가 조금씩 돌아왔는데 그래도 오르니까 좀 떨어지고, 19년에는 집값 떨어지는 듯 하다가 오르는 것도 있었고 수출 수입 개박살 나니까 물가 상승률 급격히 떨어졌다. 경제 위기는 언제부터 왔다? 올해부터가 아니라 작년부터 왔다. 일단 이거 알고 넘어가실게요. 자, 그래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제일 위험한 거는 가계부채다. 왜? 예를 들어서 집값이 떨어져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이면은 경제가 살아나기 힘들다. 자, 얘기했지만 집값이 떨어져요. 집값이 떨어지는 만큼 부채도 탕감해주냐? 그런 일 없죠. 집값이 올라갈 때 부채 같이 올리지 않았듯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이 사람이 4억을 빚었다. 얘가 15억이 됐으면은 부채를 6억으로 늘려주지 않듯이 집값이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얘가 6억이 됐다. 그렇다고 해도 부채는 4억이 그대로죠. 비소비 지출은 계속 남아있더라. 자,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8.2 대책 때리니까 줄었고, 9.13 대책 강화하니까 또 줄었고, 조금 다시 오르는 듯 하니까 12.16 대책 들어가서 2월까지는 올랐는데 이제 다시 떨어지겠죠. 자, 그럼 봅시다. 언제부터 떨어졌냐?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집값이 계속 올리는 거는 폭탄을 점점 키워가는 거다. 집을 사는 사람이 폭탄 돌리게 하는 그 폭탄이 아니라 국가적인 위험을 가진 폭탄을 키우고 있는 거였다. 그러니까 12.16 대책이 들어간 거죠. 뭐 물론 그 전에 집값은 이미 폭탄이었기 때문에 잡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12.16 대책 강공에 강남 아파트 곤두박질. 강남 3구 떨어지는 게 핵심이었죠. 대책 영향으로 2월까지도 강남 3구 하락 전환 뚜렷했다. 무슨 소리예요? 질병 문제가 아니라 12.16 대책 때문에 하락을 했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팩트죠. 그런데 다 요새 투기 조장 기사든 언론이든 투기 조장 유튜버든 다 프레임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요걸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질병이 집값을 잡았다. 질병이 집값을 강남 불패를 막았다. 질병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아니죠. 12.16 정책 때문에 이미 떨어지고 있었어요. 질병은 단지 이 일을 가속화시켰을 뿐이다. 매수 심리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유동성을 더욱 어렵게 만든 효과는 있다. 그리고 경제 위기도 가속화시켰기 때문에 영향을 줬다. 영향이 없진 않아요.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도 12.16 대책으로 인해서 이미 하락세로 갈 상황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하는 얘기가 뭐다? 금리 인하됐다. 금리 인하됐으니까 이거 질병 문제 끝나면 오를 거다. 그래서 무한정 풀어버리면 부동산으로 돈이 가는 건 정부도 뻔히 알 텐데 말이죠. 돈 무한정으로 풀어버리면 부동산으로 돈이 가나요? 다? 결국에? 요거는 좀 이따 자세히 볼게요. 근데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집값이 오른다. 막 이런 댓글들 달리죠. 자, 그러면 금리 인하 때 과거를 보면 올랐냐? 리먼 터졌죠, 이때. 2008년 9월에 터졌는데 그때부터 금리를 꾸준히 내려서 2009년 2월까지 2%까지 떨어뜨렸다. 그리고 떨어졌죠. 다시 가격 언제 올라요? 2010년쯤부터 금리를 인상시켰는데 이때 올랐죠, 오히려. 그리고 쭉 떨어지죠. 쭉 떨어지는데 이때 이제 초이노믹스 들어가고 3법 들어가고 그 전부터 부양책 계속 들어갔죠. 계속 들어가니까 떨어지다가 오른 건데 금리 인하할 때 떨어졌었죠. 집값이. 그러니까 금리 인하면 집값이 떨어진다? 이게 맞을까요? 이거는 다르다. 상황에 따라 다르죠. 상황에 따라 다르다. 왜? 그 핵심이 되는 건 질병 문제가 불러온 경제 위기인데 경제 위기 시에는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동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활성화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이 돌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12년? 이때까지는 경제가 위험했더라. 리먼 터지고 극복하는 듯 했으나 2010년에 유로존이 터졌더라. 뭐 이때는 올렸긴 하지만 그러니까 경제 위기 영향 때문에 떨어진 거다. 그래서 돈이 돌지 않으니까 유동성을 어떻게든 늘려보려고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유동성이 늘어날까요? 금리 인하했다고 해서? 경제가 위험한데? 지금이랑 똑같죠? 지금 금리 인하하는데 돈이 주식으로 몰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개미가 몰리고 있지만 외국인들, 외국 사례 보면 외국인들 돈 다 빼고 현금화하고 있잖아요. 금 사든 달러 갖고 가든 채권 사든. 그러니까 금리 인하로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양적 완화로 오른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돈 풀었다. 자, 근데 미리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그냥 돈을 풀 수가 없는 상황이다.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막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뭘로 했다? RP로 했다. RP로 하니까 나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돈다 싶으면 회수할 수 있다. 추후 생길 리스크를 미리 대비가 돼 있는 거죠. 자, 2007년 미국 같은 경우 볼게요. 미국은 2007년부터 떨어졌죠. 이거 떨어지다가 결국에 버티다 못 버티고 이때 리먼 파산한 거잖아요. 그 전에 모기지로 막 내줘서 올리다가 결국에 사람들 심리 변하면서 집값이 곤두박질 치다가 파산하고서 더 떨어진 거죠. 그때 뭐 했어요? 2007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350억 달러 금융시장에 투입, 30억 달러 또 투입, 380억 달러 하루에만 막 이런 식으로 투입했다. 또 임시준비금 준비했다. 엄청난 양적 완화를 했죠. 근데 2007년에 집값이 올랐나요? 떨어졌죠. 2009년 12월 리먼 막바지죠. 리먼 막바지 때도 3천억 달러 또 공급하고 1조 2천억 달러 엄청난 유동성 공급했죠. 떨어졌죠. 치고 올라간 건 언제예요? 한참 뒤에. 양적 완화도 금리 인하도 경제 위기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것은 단지 뭐 때문에 하는 거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자,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긴급 재난지원금 준다. 생계, 고용, 소비죠? 부동산 아니죠? 자, 경기도 도민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한다. 3개월 시한 지역화폐. 이거 3개월 동안 모아서 부동산 살 수 있는 사람. 이거 3개월 동안 10만원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경기지역화폐를 내가 다 싹쓸이 해서 이걸로 부동산을 사겠다. 안 되죠? 이거 뭐예요? 이거 소비. 3개월 동안 지금 자영업자들 죽어가고 있으니까 3개월 동안 소비해라. 이 소비를 안 하면 자영업자들이 죽으면서 더 빨리 폭락이 올 수 있는 거고요. 많은 가게가 망하는 거는 국가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살게 해야죠. 가계부채 터지죠. 그러면 양적 완화 100조 원 어디에 쓰이나? 어디에 쓰여요? 기업 대출 및 보증, 중견, 대기업까지. 기업으로 간다고 그랬죠. 기업이 돈 모아서 부동산 살까요? 지금 기업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팔아서 현금화하고 있죠. RP 통해서, 이거 RP 아까 얘기했죠? 이거 뭐다? 한은에서 금융기관에다가 3개월짜리 단기 채권을 사고 현금을 공급하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만약 유동성이 너무 많이 돈다 그러면은 채권을 돌려서 현금을 회수하겠다. 이게 RP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적 완화가 부동산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얘기한다? 10년 주기설로 오를 거다.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보면은 IMF 때 떨어졌다가 이제 부양책으로 올렸고 그때 경기 살아나면서 세계적으로 경기 부동산 폭등했었죠. 그러다가 이거 뭐 잠깐 떨어진 거고 실질적으로 언제 떨어졌어요? 리먼 때. 요때 경제 위기 오면서 10년 만에 다시 떨어진 거죠. 11년 만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오르다가 지금 이제 떨어지게 생기니까 이제 10년 주기설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다시 오른다. 그러면서 폭락이란 건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폭락이 왜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와요? IMF 때 소리 소문 없었나요? IMF 터졌다. 이거만큼 우리나라 국가에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한 뉴스가 뭐가 있었나요? IMF 터진 것보다? 리먼 때는 세계 경제 위기다. 리먼 브라더스 은행 망했다. 소리 소문 엄청 났죠? 무슨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폭풍 전야는 늘 평온합니다. 개소리죠. 역사가 말해주죠. 10년 버티면 어쨌든 게이드. 그러면은 이 10년 주기서 10년 뒤엔 다시 오를 거다. 왜? 세계 경제가 뭐 한 5년 죽었다가 또 5년 살아났다가 이런 식으로 세계 경제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부동산은 경제 영향을 굉장히 많이 타는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 집값이 살아날 거다. 이런 고민을 하죠. 자, 봅시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살렸어요? 부동산이? 사실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왜? 당시에 버블 세븐을 중심으로 굉장히 거품이 많이 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실 유로존 문제도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고 굉장히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 사이좋게 감옥에서 이분이 쳐줬다. 갑자기 증가했죠. 매매 거래량 94%, 수도권은 111%, 서울은 130%, 강남 성구는 204%. 이렇게 쳐서 대출 내줄 테니까 사라. 그러니까 샀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오른 거죠. 결과 뭐예요? 부동산 규제 풀어서 경제 활성화했다. 초이노믹스, 부동산 3법,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죠. 이런 거 했더니 뭐 했다? 결국 가계부채가 급등했다. 그리고 가계부채 급등하면서 투기꾼들 잔뜩 들어갔죠. 투기꾼들이 뭐 했어요? 전세가 올렸잖아요. 매매가 오르니까 니들 살 거 아니면 빨리 비싸게 전세가 올려라. 이런 것들 했죠. 자,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됐다? 자, 광의 유동성 대비 M2 비율이다. 광의 유동성은 뭐예요? 모든 돈. 가상의 돈이든 모든 돈. 그리고 M2는 2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죠. 그러면은 2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뭔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2년 내에 있는 돈이 이거를 모든 돈으로 나눠봤더니 급격히 떨어졌다. 2%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도 특히 가계 M2는 얼마나 줄었냐. 전체 M2 유동성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가계 M2도 그 내에서 3% 이상 떨어졌더라. 결론은 뭐예요?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졌다. 왜? 이 유동성이 왜 다 M2에서 광의 유동성으로 갔느냐. 그죠? 그리고 가계 M2가 왜 줄어들었느냐. 집 샀으니까. 대출 받아서 집을 샀으니까. 그러면 그 돈이 거기에 묶이는 거잖아요. 그럼 뭐 가격이 올라가도 그 돈은 못 쓰는 돈이에요. 팔기 전까지. 팔아요? 물론 투기꾼들은 많이 샀다 팔았다 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뒤늦게 들어온 투기꾼들은 모르죠. 집값이 오르니까 사는 거예요. 오르니까 돈 벌었다 하는데 오르니까 돈 번 게 아니죠. 항상 팔아서 현금화하기 전까지는 돈 번 게 아니다. 그때까지는 오히려 내 돈이 나가는, 보유세나 대출이 나가는 상황이죠. 시중의 돈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 M2가 가계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M2가 가계에서 가계 비율이 줄었다는 건 가계가 가지고 있는 돈이 계속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금융권으로 가고 있다. 돈 다 절로 빠지고 있는 거죠. 이자 내고 원리금 내고 이자 엄청 많이 내죠. 가계부채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지금 가계가 부동산을 살 수 있을 여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다. 줄어드니까 거품이 올라가면 터지는 이유는 여력은 줄어드는데 가격은 올라가니까 살 수 있는 수요는 더 급격히 빠지더라. 그게 어느 순간이 되면 거품이 터지는 거고 그 거품이 터지는 시기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경고를 한 거였죠. 이제 터질 때 됐다. 지금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이먼 미스키 모델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다. 자, 그러면은 요때부터 한 요 시기에 집을 사라고 해야 돼요? 사지 말라고 해야 돼요? 실제 투기꾼이 아니면은 실거주면은 이때 올랐으니까 집 못 샀다. 아씨 망했네. 이게 아니라 요때 사야 되죠. 집값 충분히 정상화된 뒤에. 근데 제가 지금 요때 사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돈 벌을 거 못 벌었다. 그 얘기하는 사람, 만약에 제 말 듣고서 벌 거 못 벌었다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은 요때 샀을 때 요때 절대 못 팔아요. 팔아봐야 욕이죠. 잘 팔아봐야. 못 팔면 욕이고. 손해볼 거를 막아줬더니 감사한 줄을 모르는 거죠.
유동성이 떨어지는 이상은 부동산이 오르는 데는 점점 더 여러 개 한계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다? 인구 문제다. 자, 가장 큰 차이점은 인구가 가장 큰 문제죠. 인구수가 언제부터 줄었냐? 작년부터 줄었죠. 여기까지 쭉 올라가다가 작년 11월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왜? 출산율이 1도 안 나오니까. 그 전까지 인구가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출산율이 굉장히 늘어나서 아니죠.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런 모양이죠. 여기가 나이대별이고 뭐 남녀 이런 식으로 남자가 더 많으니까 숫자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지금 생산활동 인구, 특히 은퇴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가장 많죠.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줄어드는데도 왜 인구는 계속 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의학의 발전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의학 발전하면서 인구가 그래도 조금 늘고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집 하나 사기 힘든데 누가 결혼을 하려고 하고, 결혼해서 월세방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애를 못 낳죠. 출산율이 줄어들잖아요. 지금 한 명도 안 되잖아요. 집값이 계속 올라버리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버리니까 소비는 못하고 돈 모아서 집만 살려고 하고, 집 살려고 돈 모아놨더니 집값은 더 올랐고, 아 내가 결혼 어떻게 하겠냐 이런 거 아니에요. 결혼을 안 하면 애도 안 낳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로 인해서 벌써부터, 예전에 그 2015년쯤 예측했을 때는 지금 아니었어요. 2022년쯤부터 하락이었어요. 벌써 3년이나 빨라진 거죠. 자, 인구 감소가 이 정도나 됐다. 자, 그리고 생산 연령 인구 감소, 여태까지에 비해서 앞으로 급격히 떨어질 거다. 통계청에서 예측한 거죠. 자, 이것도 제가 알기로 이거 한 2014, 15년쯤 예측한 걸로 기억하는데 2018년부터는 생산 연령 인구도 줄어들 거다. 생산 연령 인구는 15세부터 64세까지 줄어들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 초이노믹스로 집값을 막 띄우니까 생산 가능 인구도 언제부터 줄었다? 2016년부터 감소했다. 그죠? 더 빨리 다가왔죠? 고령화가 생각보다 더욱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더라. 자, 그러면은 제가 그 얘기했던 거, 고령화가 있는 나라들은, 일본 같은 경우 고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가 더 다른 나라보다 더욱 빨리 줄어든다. 근데 부동산은 뭐 때문에 오른다고 그랬죠? 오르는 이유는 유입되는 가계 유동성 때문이죠. 근데 유입되는 가계 유동성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데 유입되는 가계 유동성이 늘어나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100명이 들어왔다. 이게 70명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죠? 수요도 줄고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벌어놓은 돈도 줄어들잖아요. 지금 집값은 뭘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당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집을 쥐고 있으니까 그게 아직 안 떨어졌던 것 뿐인데, 이번 경제 위기로 떨어지고 나서는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런 일이 없을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인구가 줄어들면 수요도 줄어들겠죠. 근데 우리 집값 문제로 고령화가 얼마나 빨라지고 있냐? 2015년에 65세 인구 비율인 고령화율이 일본이 1등이다. 고령화율 높은 일본은 어떻게 됐죠? 부동산 작살났죠. 고점 대비 절반 수준이죠. 절반도 안 되죠. 4분의 1이죠. 자, 근데 2050년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이 많은 나라들을 제끼고 2등으로 치고 오른다. 굉장히 빠른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다. 예측이지만. 자, 그럼 이런 고령화가 심각한 나라들은 어떻게 됐을까? 집값을. 그래서 비교해보면 되는 거죠. 부동산으로 한번 크게 되었기 때문에 일본만 저러는 거다 라는 얘기 할까봐 다른 나라들 들고 와볼까요? 자, PIR, 그러니까 소득 대비 집값을 볼 때 일본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지금 아까 이 나라들이 어디냐면 일본,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핀란드, 스웨덴 20% 넘는 데들. 이탈리아 떨어졌죠. 그 다음에 그리스 떨어졌죠. 지금 오른 데는 어디 있어요? 그럼 오른 데도 있다. 독일, 핀란드, 스웨덴은 올랐더라. 인구가 주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올랐죠? 얘네들은 이민 정책 했으니까. 스웨덴 1위, 그 다음에 핀란드 9위, 이민 정책 9위. 지금 여기 안 나왔는데 독일 5위. 세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했다. 그러니까 고령화율이 심하니까 이민을 막 받아들여가지고 억지로 그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린 거죠. 외국에서 받아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유동성으로 부동산이 오를 수 있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고령화가 심한 나라들은 어떻게 됐다? 다 떨어졌죠. 지금 집값이 다시 오른다? 안 올랐죠. 안 올랐잖아요. 이때 우리나라도 같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정점 찍고 있는데 얘네들은 안 올랐더라. 자, 그러면은 핵심은 인구예요. 수요와 공급, 그리고
수요가 생기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생겨야 되고 실질적으로 들어가 살 사람이 필요하다.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독일 이민정책 여기 독일 특별히 노동력 문제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 초청 제도 등을 통해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리고 영국, 캐나다 이런 데도 이민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거 꽤 오래됐어요. 독일. 지금 보면은 그 미국 다음으로 많은 이민 정책을 했던 나라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인구를 메꾼 거예요. 이민으로. 뭐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게 뭐예요? 생산활동 인구. 생산활동 인구를 받아들인 나라 5위. 그죠? 그 다음에 어딨죠? 핀란드 9위, 스웨덴 1위. 핀란드, 스웨덴, 독일만 올랐더라.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는 인구 줄어드니까 줄었다. 결국은 인구가 줄어들면은 집값이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근데 우리나라 적극적으로 이민 들어올까요? 전쟁국인데? 그러니까 결론 뭐예요? 첫 번째, 지금 금리 인하, 양적 완화, 이거는 유동성이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들어온 거라서 단기적으로 떨어질 거다. 특히 이 양적 완화, 금리 인하는 모두 기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대율이 기업 쪽을 완화하면 완화할수록 위험 부담률은 가계 쪽이 높기 때문에 가계 쪽에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85%고 위험 부담이 가중이 115%다. 그러면 자,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빌려줄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이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많죠. 많은 돈을 빌려줄수록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도 사기업이고 수익 업체인 만큼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들어갈 것이다. 즉 단기적 유동성은 가계로 더욱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폭락이 올 것이다. 특히 질병 사태로 가속화됐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현금 부족으로 부동산 매물이 급매, 투매로 나오다가 나중에 파산하게 되면 경매로 나올 것이다. 두 번째, 장기적으로 여태까지 10년 주기설이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세계 경제가 10년 단위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만족한다. 두 번째, 인구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 생산활동 인구.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10년 뒤에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도 얘가 증가해야 살아나는 건데 얘가 아니죠.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집값 상승은 없을 것이다. 사실은 2015년 때부터 인구가 거의 보합세를 띄었기 때문에 14년 15년 때부터 그래서 그 집값 거품이 어느 정도 빠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유동성을 풀어주지 않았으면은 집값이 안정되면서 차츰 소비 활성화가 되고 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내수 중심국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내수 소비를 활성화시켜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뭐 했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건설 경기, 부동산 띄워서 건설 경기 활성화시켜서 건설업자들은 엄청 돈 버는 동안 그 유동성은 다 가계 부채로 건설사를 살린 거다. 그러니까 지금 소비가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미 집값은 안정됐어야 되는데 저놈의 최노믹스 때문에 망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뭐예요? 다시 뛸 거다.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다시 이번처럼 뛸 일은 절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사면 언젠가 다시 오르지 않을까요? 설령 언젠가 다시 오르더라도 가격 떨어지고 사야죠. 정점에서 사야 돼요. 언젠간 다시 오르더라도 여기서 사야 돼요. 안 돼도 한 여기쯤에서 사야죠. 여기나 여기쯤에서 사야죠. 그때 사야죠. 왜 여기 사게 자꾸 유도를 하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를 일 없이 그 다음에는 L자로 간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집값은 다시 반등하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안정될 것이다. 떨어지고 나서 정상화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바젤3의 예대율 그 다음에 뭐 IFRS 9 이런 여러 가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내줄 수가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